최신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해드립니다. 스타트 경제, 오늘은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자, 현대차 노조가 파업 초읽기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지금 쟁의 투표에서 찬반 투표를 진행했는데 90% 정도가 찬성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현대차가 요새 주가도 계속 잘 오르고 이번에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고 전해지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나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매년 있는 이제 그 협상 중에 결국 이제 기본급을 얼마나 올릴 것이냐에 대한 이슈가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지금 앵커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경영 성과가 굉장히 좋았는데 이 성과급을 어떤 식으로 지급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슈가 지금 노사 측의 차이가 좀 큰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큰 지금 어떻게 보면 차이가 작년에도 사실은 이런 이슈가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2033년이 되면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65세로 현재 60세에서 연장이 되고 사실은 요것에 적용을 받으시는 분들이 시차를 두고 이제 61년생부터 시차를 두고 적용을 받게 되시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국민연금은 65세부터 지급이 되는데 은퇴 연령이 60세이면 사실은 중간에 어떻게 보면 자기 인컴이 비는 어떤 시기가 생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정년 연장을 64세까지 좀 차등적으로 적용을 좀 하자라는 얘기들이 작년에 의해서 올해도 나왔고요. 작년에도 이런 이슈가 있었습니다만 작년에도 파업 없이 파업 전에 잘 마무리가 됐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될지 좀 귀추가 주목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양측의 입장을 좀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노동자 측과 사측 각각 어떤 입장을 좀 주장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본급 인상 분에서 약간 지금 차이가 나고 있고요. 작년에 한 기본급 11만 원 정도 평균적으로 인상이 됐었는데 올해 사측에서는 그거보다 약간 낮은 10만 원대를 제시하고 있고 노조 측에서는 한 15만 원 정도를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성과급 지급하는 것도 작년 방식을 좀 올해 사측에서는 고수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노조 측에서는 좀 작년에 특히 경영 실적이 좀 좋았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다른 인센티브 스킴을 적용을 해서 조금 더 성과급을 좀 늘려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년 연장 방식 좀 약간 요거 정년 연장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해달라라는 요구를 좀 강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노사 간의 이제 이견들이 큰데 결국은 지금 성과가 사실로 드러나 있고 정부 정책도 지금 발표가 된 상황이고 그러면은 그거를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다를 것 같아요. 그 각각의 어떤 핵심 주장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결과적으로 삼성에서도 얼마 전에 이제 노조 측에서 파업을 할 뻔한 일이 있었었는데 그때랑은 조금 반대 일인 것 같습니다. 삼성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부분, DS 부분에서는 작년에 실적이 좀 안 좋았는데 노조 측에서는 그 실적이 안 좋았던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건 경영자들의 판단이 좀 미스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회사 측의 또 생각은 좀 달랐던 것 같고요. 현대는 좀 반대로 작년에 사실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작년 우리나라 수출 거의 지탱한 가장 큰 버팀목이 결국 자동차라고 보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 사상 최대 실적을 이루기도 했었고 작년에 기업 CEO 중에 기업 총수 중에 가장 많은 경영이익을 낸 분이 이제 정의선 현대차 사장으로 드러났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성과급이 이렇게 경영 실적이 이렇게 좋았는데 성과급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많이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현대차가 지난 5년 연속 파업 없이 협상을 계속 해왔는데 이번에 만약에 실제 파업에 돌입하게 된다면 6년 만입니다. 이렇게 되면 만약에 생산에도 좀 차질이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나오던데요. 네, 지금 그 수출이 좀 잘 되고 있고요. 내수는 사실 판매가 올해 작년에 비해서 약간 부진한 편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수출 물량의 아주 많은 부분을 국내에서 지금 생산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현대 기아차의 지난해 봤을 때 국내 공장의 생산 대수가 2015년 이후에 8년 만에 거의 최대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 대부분이 수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북미를 중심으로 외국 시장에서 굉장히 잘 팔리고 있는 하이브리드 차종 같은 경우는 국내 생산이 한 70% 정도 됩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국내에서 만약에 생산 차질이 있었을 때는 수출에 좀 영향이 갈 수 있고요. 이 수출에 영향이 가는 것은 현대차의 어떤 경영 이익에 부담이 될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작년처럼 임단협에서 결국은 이제 파업 없이 잘 마무리될 건지 아니면 파업까지 갈 건지. 근데 지금 앵커께서 말씀 주셨듯이 어쨌든 간에 지금 물밑에서 좀 서로 작업이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작년처럼 파업 가기 전에 마무리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높다고 봅니다. 네.
자, 지금 뭐 파업권을 획득한 상황이고 아직 뭐 파업 일정이나 이런 거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좀 원만한 협의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 짚어보죠. 자, 지금 사자마자 대파라도 2배가 되는 품목이 지금 눈길을 끄는데 어떤 걸 얘기하는 건가요, 지금? 그 에르메스에서 판매하고 있는 버킨백이라는 가방인데요. 예. 여성분들이 들고 다니시는 가방이고요. 이 가방 같은 경우 제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 사이트에서도 한번 조회를 해보니까 한 네. 4천만 원 정도에 팔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예. 4천만 원에 팔리고 있는 것도 25% 할인된 가격이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정가는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세금 전에 봤을 때 한 11,400달러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예. 돈으로 뭐 한 1,300만 원 정도 되겠죠. 그러네요. 근데 요거를 사서 다시 만약에 앵커께서 사셔서 사실 수 있다면 네. 사셔서 다시 파시게 되면 한 23,000달러에 팔 수가 있고요. 리셀러 업체는 다시 요것을 원하는 구매자에게 32,000달러에, 그러니까 11,000달러짜리가 순식간에 32,000달러가 되는 거고요. 사실 그 네. 32,000달러를 환율로 바꿔서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가격으로 한 3천만 원대 후반 정도가 되고 있고요. 이렇게 되는 거에서의 이유는 돈이 있다고 아무나 살 수 없는 백이 이 에르메스 버킨백이라서 그렇고요. 이것을 사기 위해서는 사실 2단계 정도의 과정을 지나야 한다고 합니다. 예. 에르메스에 있는 매장분들과의 친밀감 형성이 먼저 중요하고요. 네. 그래서 뭐 최근에는 미국에서는 그 직원 매장분들에게 요것을 좀 사게 해달라는 의미에서 뭐 약간의 뇌물성 선물 같은 것도 주는 분들도 생겼다고 하고요. 네. 이렇게 해서 직원들과 친밀감을 형성한 게 첫 번째 단계면 그 단계를 통과하면 두 번째 단계인 에르메스에서의 다른 상품의 구매 이력을 쌓아야 됩니다. 구매 이력을 쌓음으로써 이분이 결국은 버킨백을 소유할 만한 그런 정도의 능력과 뭐 자질이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되고요. 그것을 위해서 예. 오히려 다른 굉장히 고가의 상품들을 구매를 하셔야 돼서 구매 이력이 쌓이면 에르메스 본사에서 각 매장으로 보냅니다. 이 버킨백을. 그러면 이 매장의 매니저가 각 직원들에게 누구에게 이것을 판매할 것인지를 조사를 하게 합니다. 그러면 그 직원들이 결국은 이것을 판매자에게 판매를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판매 구조인 것 같은데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 예상해 보건데 말씀하신 어떤 판매 구조 방식 때문에 어떤 미친 경제학이라는 표현을 썼던데 혹시 그런 이유 때문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저희가 가격에 잡히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죠.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1,000달러짜리 에르메스 버킨백을 사서 뭐 23,000달러에 바로 리셀을 한다라면 네. 12,000달러 정도의 이윤이 생기는 거 아니야? 사실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큽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백 하나를 손에 넣으시기까지 이 백을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시기까지는 아주 많은 작업이 필요하고요. 예. 그 작업에 들어가는 시간과 금전적인 비용을 따져보면 사실은 이것을 다시 리셀을 2배를 받고 리셀하는 것도 전혀 경제적으로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얘기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한 측면에서 약간 이게 미친 경제학이라고 부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저희가 경제학에서 저도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게 수요의 법칙이라는 걸 가르칩니다. 네. 보통은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가 떨어지고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가 올라간다고 가르치는데요. 또 경제학에서 또 다른 아주 이것에 예외가 되는 재밌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 네. 것을 베블런 효과라고 하는데요. 네. 노르웨이 출신의 경제학자이자 사회학자인 소스타인 베블런이 얘기했던 얘기인데요. 결국은 사람들이 어떤 재화를 수요할 때, 소비할 때 두 가지 측면에서 수요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는 그 재화에서 고유해서 느껴지는 가치.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에르메스 버킨백에 튼튼한 가방에 물건을 넣어 갖고 다님으로써 생기는 어떤 가치가 있을 수, 가방으로서의 가치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저 사람은 에르메스 버킨백을 갖고 다니는 사람이야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과 이런 것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차별화, 이런 것들이 결국은 또 하나의 수요의 주요한 동기가 된다고 하고요. 이런 베블런 효과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은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가격이 떨어질 때 수요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접근성이 높아지기 때문이죠. 예. 결국은 소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를 하고 싶은 건데 가격이 떨어지면 오히려 수요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요. 이렇게 다른 제품들과 원가가 비슷한데 가격을 조금 더 고가의 전략을 하는 것을 저희가 이제 보통 프레스티지 마케팅이라고 부르는데요. 프레스티지 마케팅의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 구매가 가격을 떠나서 정말 마음의 만족, 가심비라는 단어가 생각이 납니다. 근데 방금 이제 1차 판매가가 뭐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1,300만 원 정도 가량이라고 하셨는데 원가를 이제 그 생각해 보면은 비슷한 이제 명품 가방으로서 크리스찬 디올백의 원가가
8만 원이라고 공개를 해서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이게 또 이탈리아에서 한번 검찰이 조사를 했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 디올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에서 결국은 뭐 불법 노동자들을 장시간 노동, 뭐 잠을 안 재우고 노동을 시키고 심지어 뭐 공장에서 예를 들어 기계가 돌아갈 때 몇 시간 정도 멈춰야 되는 걸 자동으로 프로그램을 해놓을 수 있는데 그 프로그래밍조차도 다 삭제해버리고 굉장히 원가를 낮추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한 8만 원 정도의 생산을 한 것을 실제로 파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판매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사실은 디올 같은 경우는 BTS 지민이랑 블랙핑크의 지수가 최근에 글로벌 앰베서더로 활동하고 있어서 네. 뭐 어떻게 보면 우리랑도 굉장히 관계가 높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인기가 있는 그런 브랜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은 이런 브랜드 이면에 생산 이면에 이런 어떤 어두운 과정들이 있었다. 그리고 생산 원가 자체도 굉장히 낮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에게 약간 경종을 울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은 이 디올을 소유하고 있는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라고 하는 그룹이 있는데요. 작년에 우리나라 돈으로 매출이 한 128조 정도였습니다. 네. 그중에 원가율이 한 50조 원이어서 원가율이 한 30% 정도였다. 나머지 70%는 총 이익률로 들어간다. 그럼 결국은 원가가 굉장히 낮은 것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사치제의 특성으로 인해서 또 고가에 판매를 했다. 이런 비판으로부터 좀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아까 말씀하셨던 그 수천만 원에 이르는 그 에르메스 버킨백 있잖아요. 그것도 그 가방도 원가가 뭐 140만 원에 이른다. 뭐 이런 게 밝혀지면서 사실 이렇게 보면 가치 평가가 달라지게 되면 판매도 좀 줄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에르메스 버킨백을 조금 더 쉽게 구매할 수 있게 해주고 예. 에르메스 버킨백을 좀 더 싸게 만들어주면 과연 에르메스 버킨백의 판매가 늘 것이냐라고 생각해 보면 딱 지금 느낌이 아니실 것 같다는 느낌이 드시잖아요. 이것은 사실은 저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저희가 사 먹는 어떤 아주 뭐 저렴한 옷이라든가 이런 재화들과는 조금 다른 재화라고 보여주고 아예 다른 층위의 재화라고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예. 말씀드린 대로 베블렌 효과 같은 것들이 발생하는 사치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에르메스의 인기가 얼마까지 지속이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로 뉴욕 증시 저희가 짚어보겠는데 간밤에 3대 지수 혼조세로 좀 마감을 했네요. 엔비디아가 좀 많이 떨어졌고요. 네, 엔비디아는 사실 시총일이 달성하고 나서 지금 한 5, 거일 정도 연속 떨어지고 있고요. 예. 이것은 펀더멘탈이 약해서라기보다는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던 것이, 그러니까 오늘의 엔비디아가 어제의 엔비디아와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지 네. 네. 오늘의 엔비디아가 다른 회사들과 경쟁하고 있다라고 보기긴 좀 힘들 것 같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주에 나올 연준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어떤 PC 물가지수,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나 아니면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런 것들이 미국 경제에 대해서 지금 지표들을 보여줄 것으로 판단되고 이것에 예. 따라서 연준의 또 어떤 결정 그리고 그것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것들이 조금 귀추가 주목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수 발표, 경제 일정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고맙습니다. 들었습니다.